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이모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모는 내가 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강원도 춘천 두매산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어.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맏얼보다 2살 위시지. 한데 이젠 우리 어머니도 이모를 완전히 믿고 인정하시지만 아직도 한 번도 언니라고 안 불렀어. 내가 어릴 때 하도 대판 여러 번 싸우셔서 자존심상 꿀리기 싫으신가 봐. 그래도 마음으로 정말 고마워하시고 항상 뭐만 생기면 이모부터 챙기시는데 이제 이모가 자리 털고 일어나시면 두 분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가서 묵은 앙금 털고 잘 지내시게 하는 게 내 임무겠지. 지금은 춘천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뭐라고 하는데 이모는 촌천 얘기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셔. 당신의 기억엔 그곳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아픔밖엔 없는 곳이기에. 이모네 집은 산골의 화전과 조그만 집 앞 밭을 일구던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점심 먹고 나면 다시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 가정이었대. 하긴 그 시절 그런 집이 어디 한둘이었냐마는 이모는 형제도 많았어. 6남매였다고 하셔. 다 죽고 이젠 이모랑 막내 남동생만 사셨지만 똥꼬 찢어질 만큼 극빈 화전민 집안의 딸이 뭐 먹고 살았겠어. 이모가 지금 저리 비리비리 하신 저질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난 저기서 찾아. 불쌍한 춘천댁. 그런 집인데 전쟁까지 났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겠어. 이모가 당신 얘긴 절대 잘 안 하시는 분이지만 난 함께한 세월이 길다 보니 알게 된 얘기들이야. 심지어는 뜨기 아저씨에게도 잘 안 하시는 이모 과거사. 감자라도 배불리 한 끼 먹은 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였다고 해.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불행은 찾아오더라고. 그나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산을 파고 아버지를 땅에 묻었어. 아이들은 아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 되었대.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하셨지만 어머니까지 7이나 되는 대가족의 생계를 이으시기가 너무 힘들었대. 지금 내가 생각하긴 아마 영양실조 같아. 형제들이 하나 둘 병으로 쓰러지고 연달아 오빠, 언니가 넷이나 세상을 등졌대. 그리고는 마지막엔 결국 어머니까지 쓰러지시곤 결국 그 애를 못 넘기고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밥도 못 먹는 판에 악인 듯 한 첩 쓰셨을까. 이모는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그 겨울 언땅을 파고는 아버지 옆에 어머니를 손수 묻으셨다고 해. 그리고는 대를 이을 남자아이가 없던 먼 친척이 찾아와 남동생만 데리고 갔대. 둘밖엔 안 남은 남매인데 같이 좀 거두어 주시. 그때 이모 나이 겨우 11살이었다더군. 11살짜리가 그 산중에 혼자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 몇 날을 빈집에서 혼자 사는 이모는 드디어 큰 결심을 했어. 서울로 가기로. 서울 가서 말로만 들은 식모살이를 해도 혼자 몸이니까 충분히 살 수는 있겠더래. 이모는 다음날 개나리 보찜을 치고 슬픈 기억만이 있던 그 집을 영원히 떠났어. 지금이야 길이라도 좋지. 이모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 서울로 향했어. 차도 별로 없지만 차비라도 있어. 11살 굶주린 소녀가 목숨을 걸고 춘천서 서울까지 길을 나선 거야. 길에서 배가 너무 고파 몇 번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단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면 길을 나서고 그렇게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한 민가를 만났다고 해. 이모는 한 발자국도 더 걸을 힘이 없어 그 농가를 찾았대. 그리고 구걸을 한 거야. 뭐라도 좋으니 먹을 거 좀 달라고. 그 농가 안주인은 이모를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더니 방에 들이고는 감자가 잔뜩 든 감자밥 한 그릇과 간장과 김치를 내왔다고 해. 이모가 지금도 얘기하시는 이모 인생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야. 이모나 나나 감자를 참 좋아하거든. 난 분이 폴폴 나는 파삭한 감자를 정말 좋아해. 그래서 어릴 때도 지금도 내가 가면 이모가 간식으로 감자를 많이 쪄주시거든. 이모랑 밥을 먹으면 감자밥을 많이 해 먹었어. 근데 감자밥을 하면 꼭 이모는 내겐 국이며 계란 후라이, 고기나 생선을 해주셨는데 이모는 항상 간장과 김치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는 하시는 거야. 어느 날 궁금해서 질문을 한 내게 저 얘기를 해주셨지. 이모가 아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내게는 그냥 맘맛으로 먹는 간식일 뿐인 감자가 이모에겐 생명인 거야. 감자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느낌이시라며. 아주머니는 자기네도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누굴 먹일 여력이 없지만 이모를 보는 순간 내가 쫓으면 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 이모는 그 집에 호의로 밥도 먹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푹 자고는 다음 날 일찍 다시 길을 나서셨대. 아주머니가 싸주신 소금 가늘한 감자밥 두덩이를 보물처럼 품에 꼭 안고서 말야. 그 두덩이에 식은 감자밥을 아끼고 아껴 먹으시며 또 몇 날을 걷고 걸어 기어이 서울로 가셨어. 하지만 목숨 걸고 찾아간 서울 땅은 이모 생각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더래. 그때가 1962년 일 테니 오죽했겠어. 겨우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되지도 않은 시절인데 모두 못 살고 모두 굶주리던 시절이잖아. 이모는 한 끼 밥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해. 노숙을 하시면서 밥만 먹여준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 않으셨대. 심지어 일이 없으시면 시장에서 쓰레기도 뒤지셔선 줄인 배를 채우셨대. 그러다 시장통 거지패들에게 구역 침범했다고 죽지 않을 만큼 맞기도 하시고 식모살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서울로 오셨지만 11살 삐쩍 고른 영양실조 소녀에게 집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 판에 이모는 서울서도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사신 거야. 그러다 천만 유행으로 조그만 공장에 들어가시게 되었어. 거기서 미싱일을 배우셨대. 그땐 인권이니 근로자 복지 같은 개념은 아예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나마 사장이 좋은 분이셔서 여공들을 위해 공장에서 가까운 집을 두어 채 사들여서 지금의 기숙사 개념으로 사용을 했나봐. 작은 방 하나에 5명도 넘게 함께 써야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방에 몸을 누일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하셨대. 밥은 월급 받으면 얼마씩 거두어 제일 어리고 막내인 이모가 거의 도맡아 하셨대. 거의 콩나물에 김치 하나, 어쩌다 고등어나 꽁치, 갈치. 지금은 비싼 생선인 고등어나 갈치가 그 시절엔 제일 싸고 흔한 반찬이었대. 그리고 동태찌개 정도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이모는 너무 행복했다셔. 그냥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단 거 하나만으로도. 그때의 공장 일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적 그 자체였어. 해도 뜨기 전 아침에 나가서는 밤에 어두워져야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는 야간 작업의 일요일도 일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이모는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셨어. 그렇게 10년을 일하자 이모는 어느새 모두가 알아주는 기술자가 되신 거야. 월급도 많아지고 돈도 좀 모으시고 몸도 좀 편해지셨어. 밑으로 거느린 직공들도 좀 있는 반장도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또 불행이 찾아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고요한 밤에 사신이 찾아왔대. 연탄가스였어. 이모가 너무 머리가 아파 깨어났더니 병원이더래. 그날 밤 가스를 맡은 5명이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다른 방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땐 이미 너무 늦어서 4명은 다 죽고 이모만 겨우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거래. 우리 이모 명줄 참 길지? 그렇게 이모는 질긴 명줄을 이어가셨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모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셨대.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 이모 형편으론 병원에 맘 편히 누워 계실 수 없으셨대. 다시 그 연탄가스가 새던 집으로 돌아와 모두 출근한 후 혼자 누워 몸조리를 하셨고 바로 옆방에서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던 가족 같았던 한방 식구들을 생각하니 기가 차시더래.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도 너무 커서 잠 못 이루다가 잠깐 선잠이 드셨다고 해. 근데 꿈결의 소리가 들리더래. 꿈결에 아이야. 넌 할 일이 많아 아직 죽고 싶어도 죽을 때가 아니다란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잠에서 깨서는 그냥 자신이 너무 거기에 대해 너무 생각해서 환청이 들린 거라 생각하셨어. 특별한 일도 그 뒤 더는 한동안 안 생겼고 사나흘 몸을 추스린 후 이모는 일상으로 돌아갔어. 다시 공장 일을 열심히 하며 있겠다고 더 일에 열중하신 거야. 그렇게 얼마간 지난 후 이모에게 슬슬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모가 잠이 들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많은 사람이 꿈속에 나오더래.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이모에게 서로 어필을 하더래. 넌 날 받아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이모에게 서로 자기 어필을 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 그 사람들은 서로 이모를 차지하려고 구애를 한 신들이었고 이모를 사이에 두고 신들은 전쟁을 시작했어. 이모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서 이모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모도 의도치 않은 뜻모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 오늘 어디로 가지 말라는 둥, 뭐뭐 하면 다칠 거라는 둥. 심지어 낙태를 고민하던 어떤 여공에겐 그애 지우면 이 팔자에 더는 애가 없을 거라는 둥. 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말야. 그렇게 방언이 터져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자
어떤 이는 충격받아 미쳐가는 거라 했고 좀 아는 이들은 무병, 신병이 든 거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이모는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래. 그냥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기 몸만 빌려 얘기라는 기분이더래. 그 와중에도 이모는 잠만 들면 꿈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싸우더래. 옛날 갑옷 입은 장군 복장을 한 사람, 선비 복장을 한 사람,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람 등등. 이모는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해 안 좋은 몸이 더 안 좋아지셨어. 어떤 날은 미싱 작업 중 졸다가 자기 손가락에 박음질도 하시고 곁에서 지켜보던 오래 같이 지낸 친구들이 이모에게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 것을 권하였다고 해. 이모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대. 험난한 인생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남으신 이모는 그 시절엔 철저한 무신론자셨다고 해. 신은 개뿔 똥이다 하는 마인드로 사시는. 하지만 실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며 매일 잠만 들면 꿈속에서 난리가 나니 이모도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실 수만은 없으셨대.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자 마음을 굳히셨는데 이모는 그때 처음엔 몰랐던 사실을 깨달으셨대. 매일 꿈속에 신들이 나와서 UFC를 여셨는데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신의 숫자가 하나, 둘 줄더란 거지. 떨거지들은 KO 당에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러던 와중에 이모는 드디어 무당집에 가시게 되었어. 근데 그래도 처음인데 제대로 찾아가셨나봐. 이모가 무당 분께 들어갔는데 이모를 본 무당이 깜짝 놀라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 그리고는 공손히 이모에게 앉을 걸 권하시더래. 이모는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은 많아 보이는 무당 아줌마가 자기에게 그러자 그게 너무 불편하시더래. 그래도 앉아서 얘기를 하려 하자 무당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 이모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신병이십니다. 내림 받으시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래. 신기가 가득 차셨다고 이 정도면 내림으로 신 받으시는 방법 이외엔 딴 방법은 없다고. 그럼 그걸 해주실 수 있냐고 이모가 물은 거야. 사실 그때까지도 이모는 불신을 하고 있었다고 해. 그 구타게에서 자기한테 돈 빼내려고 수 쓰는 거라고. 근데 그 무당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뜻밖이더래. 어찌 감히 제가 신 어머니가 되겠냐고. 저보다 훨씬 무력이 세신 분을 신 어머니로 모시고 내림 받으셔야 제대로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말야. 그러면서 한 분을 알려준 거야. 서연 이모 엄마. 이모는 주소랑 연락처 받아 들고 나와 집에 와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해. 그 와중에도 잠만 드시면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대. 그리고 벌써 와중에 많은 떨거지 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꿈에 나오던 출연자들의 숫자도 확연히 줄었다고 해. 이모는 어느 쉬는 날 정말 큰 마음을 먹고는 무당 아줌마가 건네준 주소를 찾아 나섰대. 내비도 없던 시절 주소 하나 달랑 들고. 근데 그 동네를 가니 요즘 내비보다 더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냥 느낌이 딱 오더란다. 그렇게 골목을 누비다 도착한 곳이 그 적어준 주소더래. 그리곤 집에 들어가려 사람을 청했어. 그냥 겉보기엔 평범한 그 시절 가정집인 그곳은 인기척이 없던 거야. 한참을 그 집 앞에서 서성이던 이모는 급기야 걸음을 돌렸어.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기대가 컸던 이모는 실망도 크셨대. 그리 용하다고 하면서 자기 올 거도 모르고 자리를 비웠나 하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더래. 이몬 다 잊고 살 때까지는 열심히 살리라 결심하고 발길을 돌리신 거야. 그렇게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하던 때였어. 이모가 가던 길 반대편에서 웬 아줌마가 허겁지겁 오시더래. 그리고 둘이 스쳐 지나갔지. 그런데 이모가 그 아줌마를 지나는데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둘이 엇갈려 몇 걸음 안 가서는 그 아줌마가 이모를 급히 불러 세우더래. 처자, 나 좀 봐. 그러시더니 아무 말 없이 이모를 이모저모 한참 살피시더래. 아무런 말도 없이 말야. 그리곤 입을 떼시더래. 내 신딸 해라. 그리고 그러시더래. 사람이 살면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하는데 말년에 너 만난 건 내 마지막 일인 것 같다고.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이모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서 느껴보지 못한 제일 편한 기분이더래. 그냥 그분이 내 엄마 같은 기분. 이모는 그 얘기를 듣고 다니던 공장을 미련 없이 그만두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해. 그날부터 그분의 신딸로 사신 거지. 그 집에서 사시면서 제대로 된 무당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신 거지. 이모가 그때 집에 갔을 때 못 본 건 신엄마인 서연이 이모네 엄마가 기도 가셨을 때 간 거였는데 엄마 꿈에 모시는 신이 오셔 그러더래. 미친년아.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리고 이모는 그분의 제자 이자 신딸로 사셨대.
신딸, 그거 식모나 별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집 종인 거지. 근데 그때 그 집 외동딸이랑 친해진 거야. 그 양반이 서연 이모야. 신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애가 간혹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이모에겐 비수처럼 꽂히더래. 타고난 능력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나 여기서 무속 얘기 좀만 해대나? 무당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당의 제일 큰 의미는 인간사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신들의 욕망이래.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스스로는 인간의 일에 관여할 수 없거든. 그래서 중간자로 무당이나 다른 영매를 세우는 거야. 강신무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리게 되어 집안 내력과 관계없이 무당이 된 경우야. 이런 경우 그 사람 주위의 사람은 무엇과는 관계없고 그 사람 일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물론 그 사람을 일대로 해서 자손들에게 신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세습무가 되는 거지. 보통 강신무는 말 그대로 갑툭튀이기에 전혀 무속과는 관계없는 직업이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많아. 강신무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야. 신이 재능 보고 찾아온 경우니까. 대신 신과의 조화를 100% 맞추는 경우는 드물어. 옷으로 따지면 강신무는 브랜드 기성복이라고 보면 돼. 좋긴 하지만 내 몸에 딱 맞진 않아. 내가 아는 강신무의 대표 케이스가 춘천 이모야. 세습무는 집안의 신주를 타고 신이 세습되는 거야. 보통 이런 집안은 혼인도 같은 집안끼리 하기에 흔히 온 가족이 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도 아들, 딸도 말야. 지금은 핵가족이라 예전같이 일가가 다 같이 구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세습무는 원래 제대로 신 받으면 통상 강신무보다 세. 대를 걸침에 신 모시기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육치야. 당연 싱크로율이 좋겠지. 보통 무당은 신을 담는 그릇이거든. 재능 있는 무고를 신이 미치도록 탐내는 이유도 그릇이기에 그런 거야. 어떤 무당을 만나냐에 따라 신도 잘 나가는 일진이 되느냐, 별 볼 일 없는 쭈그리가 되느냐 갈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의 능력이 있는 신도 50밖엔 담을 수 없는 무당 만나면 50 이상의 힘을 못 내거든. 하지만 반대로 80의 힘밖에 없는 신이라도 무당의 수용 능력이 100이면 자기가 가진 힘 80을 유감없이 쓸 수 있어. 분명 100의 힘이 있는 신은 80의 신보다 상위신이지만 실제론 그르신 무당의 자질에 따라 수모를 당하는 거지. 쪽팔리시겠지? 그래서 신은 한번 재능이 특출한 제목을 발견하면 꽉 깨물고는 제발 떨어지라고 생쇼에도 안 가시는 거야. 그런데 세습무는 대부분 1인 전승이야. 뭔 얘긴가 하니 1세대의 여러 자손들 중 가장 뛰어난 한 명에게 몰빵이란 얘기거든. 그래야 최고의 수제 맞춤 양복이 나올 거 아냐? 무속인 집안이라고 다 신기 타고나는 거 아니다. 근데 자기 재능도 없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은 건 있어서 이거저거 하다 잘안되면 그냥 에라 무당이나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입이고 얼치기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지는 뭐 보여줄 거 없으니까 집안 자랑 늘어나요. 형제 누가 용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무당이고 할머니는 나라에서 알아주던 만신이었고 내가 듣긴 꼭 우리 집은 저렇게 내려오고 난 빈껍질 쭉쟁이입니다. 그렇게 들려. 능력을 보여주면 되지 입만 산 사람은 가까이 하지마. 서연 이모네 엄마를 신 어머니로 모시고 정식 무당이 되기 위해 수업을 받으시며 제일 처음 하신 게 소위 말하는 춘천 이모 누름굿이었대. 그때쯤엔 이미 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최종 승자가 결정되었어. 지금 이모가 모시는 대신 할배야. 어느 날 꿈에 씩씩하게 혼자 나오셔선 계속 날 받으라고 보채시더래. 신엄마가 굿을 준비하고 이모를 데리고 굿을 하셨고 그 뒤로는 이모가 정식 신내림 받으실 때까지 더 이상 꿈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누름굿은 그런 이름의 굿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 모험한 말이야. 신을 누르다니. 그거에서 눌릴 거면 애초에 잡귀였지 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좀 봐달라고 비는 굿이야. 그때도 우리 이모네 할배가 워낙 급하게 밀어붙여대서 좀 릴렉스 한 거였다고 해. 신도 성격이 다 다르다. 과묵한 신, 성격 급한 신, 잘 삐지는 신 등등. 그때 신 엄마였던 서연 이모네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 양반 참 성격도 급하셔. 우물 가서 숭늉 찾겠네. 좀 몇 년 진득하니 기다려봐요. 내가 얘 아주 깔쌈한 무당으로 만들어 내림 받아 줄 테니. 그런 후에 이모도 편히 잘 수 있었대.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신엄마에게 여러 가지 공부와 따라다니며 실습을 하셨다고 해. 이모가 서연 이모네 있으면서 11살에 헤어진 2살 어린 남동생을 딱 한 번 만났었다고 해.
그런데 그게 지금도 이모 가슴에 남는 아픈 상처가 될 줄이야. 이모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자 11살 때 촌수도 희미한 먼 친척 집에 양자로 들어간 남동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워낙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집의 친척들과도 왕래가 없었던 터라 11살 어린 시절 동생을 찾을 만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기에 막막하기만 했는데 춘천도 몇 번 다녀오시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 물으시고 하셔서 겨우 단서를 찾아 연락이 닿았다고 해. 처음 전화로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셔. 처음 수화기 너머로 동생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하고 울음밖엔 안 나오시더래. 겨우 안부 정도만 간신히 묻고 만날 약속을 하시고는 또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몇 시간을 더 오셨대.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말야. 며칠 후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대. 이모는 아침부터 너무 들떠 있었어. 몇 벌 되지도 않았던 이 옷 저 옷을 입어보며 10여 년 만에 만나는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말야.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어 나가는 이모에게 신원만은 적지 않은 용돈을 쥐어주며 잘 다녀오라 배웅해 주었는데 이모가 멀어지자 혼자말로 가여운 것. 마음의 상처나 많이 받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시더래. 옆에 같이 있었던 서연이 이모가 나중에 해준 얘기야. 서연이 이모는 엄마가 왜 저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다 아신 것 같더래. 그리고 그날 저녁 늦지막히 돌아오신 춘천 이모는 신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여러 가지 궁금했던 서연 이모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방 안에서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서연이 이모가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신엄마가 그러셨어. 놔둬라. 언니 혼자 실컷 둘게. 그 뒤로 한참을 이모의 울음이 계속되었어. 서연이 이모는 궁금했지만 어쩌질 못했대. 그날 이모는 부푼 마음으로 동생을 만났고 처음엔 참 좋았대. 살아온 얘기도 서로 하면서 핏줄에 대한 그동안의 그리움을 풀었대. 그러다 지금 어찌 사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얘기하며 지금 무속 수업을 받는 얘기를 했다고 해. 그러자 얘기를 듣던 동생의 눈빛이 변하더래. 10여 년 만에 만난 누나를 무슨 원수 보듯하며 미신에 빠졌다며 비난을 퍼붓더래. 그 남동생이 그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다니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야. 그 동생의 눈엔 누나는 사탄의 꼬임에 빠진 가련한 중생이었던 거였지. 그냥 종교가 뭔지 그리 오랜만에 만난 누나한테 그럴 필요 있나. 이모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이상의 자세한 얘긴 나도 몰라. 하지만 이해심이 그리 많으신 이모가 그날 이후로 동생을 다신 안 만났다니. 대충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일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 지금 동생분 목사가 되었던지 교회 일 하며 사시겠지. 이모는 그 뒤 관심을 아예 끊으셔서 생사도 모른다 하셔. 모질 땐 정말 모지셔. 이모는 그 집서 착실히 몇 년 수업을 하신 후 드디어 정식으로 내림을 받으시고 무속인이 되셨고 이모가 내림 받으시는 날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다지. 정식 무당이 되실 때쯤 신어머니이신 서연 이모 어머니가 노안으로 아프셔서 곁에서 몇 년 도우시다가 도저히 무업을 더 하시지 못하고 접으신 후 따로 독립하셨다고 해. 그 후 지금 계신 바로 그 집에 터 잡으시고 그 몇 년 후 둥이를 만나시게 돼. 이모의 슬프면서도 아픈 유년 시절이지만 이모에게 어찌 기억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나 어린 꼬마였을 때 하루는 이모가 춘천을 2, 3일 다녀오신 일이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살던 그곳에 양지 바른 땅을 사셔선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장하고 오신 거였어. 나도 커서 몇 번 모시고 다녀왔었는데 참 잘 꾸며놨더라. 이모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 어릴 때 이장하고 오셨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계신 거야.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날 부르셔서 가보니 이거 보라며 먼 낡은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시더라. 가만 보니 손으로 대충 얼굴만 깎은 나무 인형이었어. 이모가 그러더라고. 예전 어릴 때 아버지가 깎아주신 인형이라고. 거기 천으로 옷 입히며 놀았다며. 이장하러 가서 집터 둘러보다 찾았다시며 그리 즐거워하시더라. 이모가 세상서 가져본 유일한 장난감이셨대. 정성껏 닦아 이모가 손수 옷에 입히시고 유리상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곤 지금도 시간만 나면 꺼내보셔. 인형을 쓰다듬을 때 이모 눈은 항상 애잔한 그리움에 가득하셔. 두 번째 이야기, 학교에 신들린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신들린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처음 그 친구를 보았을 때 기가 상당히 세서 되게 포스 있게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1학기 중순쯤 짝을 바꾸게 됐는데 그 친구와 함께 앉게 된 겁니다. 그 친구는 반에서 그다지 튀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못 노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친구였죠. 반에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쯤 그 친구가 어디가 아픈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 때문에 매일같이 양호실에 다녀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결국엔 학교를 일주일 정도 못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주일 후 학교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응, 좀 그냥 이 말만 하고 말더군요. 처음엔 그냥 어딘가 많이 아프겠거니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오후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자꾸만 두려운 눈빛으로 창밖을 자꾸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그 친구가 창밖을 볼 때마다 함께 창밖을 보며 왜 그래? 밖에 뭐 있어? 라며 창밖을 함께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밖에 쳐다보지 마.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밖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밖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면서 그날 그 뒤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 눈빛이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군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서 창밖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누군가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교실에 누군가를 지켜보듯이 자꾸만 누군가를 따라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라서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그 친구가 쳐다보는 곳에는 무섭게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 뒤에 뭔가 붙어 있다는 둥 너희 동생을 조심하라는 둥. 우리에게는 알아듣지 못할 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만 혼자서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 혼자서 이것저것 자꾸만 많은 것을 예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학교 친구 A양에게 너희 동생 조심해야 돼. 집 이외 밖에 나갈 때 절대로 땅에서 발을 띄우면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A 친구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신들린 친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친구가 저주를 내리는 것 같고 재수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후 그 친구는 A양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혼자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A 친구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학교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오마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꺼낸 이야기였죠. 반 아이들 모두 놀라 신들린 친구를 전부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 친구를 쳐다봤죠. 그 A양이 신들린 친구와 놀지 말라며 신들린 친구가 A양에게 했던 말을 A양이 전부 떠벌리고 다녀서 1반부터 8반까지 모든 반 아이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신들린 아이는 거의 전따로 전락했었습니다. 다들 3개월 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들 미친년 재수없는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A양의 동생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다들 자기도 예언을 해달라며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후 A양에게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A양의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동생은 옆집의 고등학교 2학년인 형에게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며 옆집 형에게 며칠 전부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부탁에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날 일요일 아침 옆집 형이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했다면서 그날 아침 신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오전 12시쯤 큰 병원에서 동생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부모님과 아이 양은 그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 갔을 때 동생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그 옆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놀랍게도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는 동생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옆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물어보니 큰 사거리에서 분명 신호를 보고 지나갔는데 길 건너에서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빨간 차가 거의 코앞까지 왔을 때 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돌렸는데 그 차가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는 멈췄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A양 동생이 차와 들이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포츠카 운전자가 발밑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물건을 주우려고 잠깐 눈을 아래로 돌린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었고 그와 같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양 동생은 하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A양은 동생 사고 뒤 신들린 친구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신들린 친구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이후에 동생 사고를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일종의 신내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며 얼마 전에 교실 창밖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아이가 혀를 길게 내밀고는 손가락으로 저와 그리고 A양 등등 4명의 아이를 지목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처음에는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이 제가 항상 창밖을 보길래 호기심이 생긴 귀신이 자꾸만 저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내린 친구가 저에게 창밖을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 이후로 창밖을 더 이상 안 보게 되자 그 귀신이 며칠 정도 저를 쳐다보다가 A양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저와는 다르게 A양의 눈앞까지 다가가서는 A양을 유심히 보며 씩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A양을 응시한 채 빙글빙글 교실을 돌며 너무나도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 귀신이 어디서 귀신을 더 데려왔는지 목이 돌아간 남자아이 귀신이 목을 매어 자살한 귀신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A양의 옆을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A양이 집에 갈 때도 따라가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희미한 잡기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왔더니 그 잡기가 A양 옆에서 A양의 동생 얼굴을 하고는 A양을 따라서 팔꿈치로 자신의 몸을 끌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내리는 친구는 직감적으로 A양의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내리는 친구가 발을 띄우지 말라고 했던 게 그날 A양 동생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꼬마 귀신이 두 쪽 다리가 없이 하반신이 없는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A양과 함께 교실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 끼쳐 하거나 못 믿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짝이었을 때 그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아이의 말투 모두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신들린 친구의 이름을 줄여서 그냥 신들린 친구를 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A양의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신양을 찾아왔어요. 자신들도 예언을 해달라면서요. 신양은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면서 귀신은 볼 수 있지만 먼 미래의 일까지 예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예언해 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따의 영향이 클지도 모르죠. 암튼 시간은 흘러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한창 바쁠 시즌에 중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 배정은 3개의 방이었는데 한 방에 적으면 11명에서 많은 곳은 1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방에는 12명의 친구들이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일본이 섬나라기 때문에 바다를 보러 갔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바다지만 일본에서 본 바다는 왠지 모르게 신기했습니다. 그곳이 나가사키 나카시마 아무튼 어디더라. 암튼 그곳에서 바다를 한참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쪽에 애들이 잔뜩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갔는데 신양이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신양 친구들이 전부 다 놀래서 옆에서 신양이 쓰러졌다며 신양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도 막 난리치고 암튼 담임 선생님께서 신양 업고선 버스에 들어가셨는데 한참 후에 한 20분인가 30분인가 지나니깐 신양이 다시 버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전부 놀래서는 신양한테 가서 괜찮냐면서 물어보고 담임은 계속 신양한테 간질 있냐면서 계속 물어봤었어요. 근데 신양이 계속 무시를 하면서 바닷가 해변까지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신양 친구들이랑 저랑 따라서 쫓아가고 담임도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어디 많이 아프냐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바닷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울어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암튼 애들이랑 담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담임이 한참 달래다가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못할 이야기 같다면서 애들한테 신양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기한테 알려달라면서 담임 선생님은 멀리 다른 해변으로 가 있으셨어요. 암튼 저희 12명 방에서 함께 지내는 애들끼리 신양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계속 신양이 진정을 못하고 혼잣말을 반복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났어요. 신양이 조금은 진정을 했는데 울음을 조금씩 멈추더라고요. 근데 신양이 바다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슬퍼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몸과 얼굴에는 하나같이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다쳐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면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가고 싶다면서 막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면서. 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경성에서 살았는데 일본에 이곳으로 잡혀왔다고 해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어떤 섬에서 생매장이 될 운명이었는데 파놓은 구덩이가 다른 사람들로 꽉 차서 나머지는 성노예나 감옥에서 굴욕적인 고문을 당하고 난 후 손발에 무거운 돌을 달아서 바다로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슬퍼하더래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자기들 좀 데려가 달라면서. 암튼 또다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애들은 바닷가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쳐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 우는 신양을 보고는 더 놀랐었습니다. 정말 진짜인 것 같아서요. 암튼 그때만 생각하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이겠죠. 역사 선생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일본의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잘 모르겠다더군요. 지금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죽었다니 괜히 그곳으로 관광을 온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학기 말이었죠. 신양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죠. 중학교 1학년 제가 그 신양이라는 친구를 이 시점에 믿게 되었죠. 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반 아이들과 단체로 에어로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댄스 같은 거요. 저희 반은 그때 코요테의 노래로 한참 단체 댄스를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연습하다가 저녁 늦게 한 8시 정도에 끝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8시에 친구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답니다. 학교 근처에 그 친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잠깐만 놀고 가기로 하고 그 친구네 집에 모두 놀러갔답니다. 모두 놀러가서 저녁 9시쯤 되자 12명이었던 친구들 중 6명의 친구들은 집으로 가야 한다면서 가더군요. 결국 신양과 저 A양, B양, C양, 집주인인 D양 이렇게 남게 되었고 저희는 밤이 더 늦자 애들끼리 단체로 그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D양의 방에 모여서 친구들과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더군요. 그래서 애들이 D양 밖으로 나가서 놀자라고 말하기 무섭게 자기네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놀자는 겁니다. D양의 집은 주택집이었는데요. 2층 집이었고 위에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2층으로 불이 나게 올라갔죠. 막 옥상에 올라가니까 앉아있을 곳도 있고 누워있을 곳도 있었습니다. D양이 하는 말로는 방이 너무 더워서 가끔씩 옥상에서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잔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거의 가을쯤이었어요. 아이들과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체험도 하자면서 D양의 집 옥상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입 돌아가려고 미친 짓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과 옥상에서 자기로 하고 그곳에 이불도 깔고 암튼 아이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반 아이들 씹는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1명 2명 잠잘 거라면서 잠을 자더군요. 제가 잠을 제일 빨리 잤다는 암튼 제가 제일 빨리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깼는데요. 화장실에 가려면 D양의 집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암튼 D양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비출 손전등 하나를 갖고 옥상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담 옆으로 비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어떤 거뭇거뭇한 사람 같은 이상한 물체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봤겠거니 넘기고는 계단을 내려갔죠. 그런데 그 거뭇거뭇한 사람 같은 이상한 물체가 옥상의 계단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겁이 벌컥 났습니다. 진짜 오줌도 찌릴 정도로 겁이 벌컥 나서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그런데 신양 이후에 다른 애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양은 계속 눈을 뜨고 있었는지 일어나자 마자 또 다시 허공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계속하더군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허공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검무탄 물체가 쓱 사라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신양이 저를 딱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너 저 사람 봤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래서는 응 봤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양이 그러더군요. 그럼 저 사람 얼굴은 봤어? 아니 못 봤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양이 화장실을 가지 말라면서 옥상 한켠에 오줌을 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양 말대로 옥상 한켠에 오줌을 넣고 무서워서 다다다다 달려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그대로 누웠습니다. 신양이 이야기하더군요. 눈 뜨고 있을 거면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자기 얼굴만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양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누워 있었죠. 그런데 신양이 왜 자기 얼굴만 보고 누우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많은 검은 물체들이 저희가 누워있는 모기장을 둘러싸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더군요. 신양이 그 모습을 보더니 살며시 저의 고개를 자신이 누워있는 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에 신양의 도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신양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신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그 검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신양이 디양에게 묻더군요. 이 근처에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력이나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많냐? 그러자 디양이 응.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근처에 그런 사건 진짜 많아 무섭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신양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제 그 사람들은 악귀인 총각 귀신들이라고 하더군요. 결혼도 못하고 몇십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쯤 지금 디양이 살고 있는 곳의 근처에 단체로 시신이 아무렇게나 묻혔다는군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 떠돌며 젊은 남성들에게 붙어서 여성을 강간하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아 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신양이 저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냐고 물어본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신양이 하는 말이 그 귀신이 너가 자기 얼굴을 봤으면 죽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모기장 안으로 오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한 것일까?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그 모기장 줄 끝부분 매는 곳에 부적이 여러 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적은 디양의 할머니도 귀신을 좀 볼 줄 아는데 이곳에 귀신이 많다고 하기에 그냥 어머니께서 붙여 놓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도 믿게 되었고요. 제가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신양과 함께 있을 때만 생깁니다. 신양이 말하기를 귀신들은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왜냐면 귀신들은 자신들의 한을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귀신들은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따라다닌대요. 어딜 가든지 귀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 둘씩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모여든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체험학습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12명 무리들 다 같이 모여서 박물관으로 견학을 가기로 했죠. 박물관에 도착하여 이리저리 유물도 구경하고 암튼 많은 유물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양이 갑자기 이야기하더군요. 아, mp3 고장났어. 아, 맨날 왜 이러냐. 이렇게 비양은 자기를 자책하더군요. 그 친구는 이상하게 자신에게 새 물건이 들어오면 2개월을 넘지 못하고 고장나는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남의 물건을 빌리면 이상하게도 그 물건이 다시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양도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항상 너는 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세서 그런 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지 2개월도 넘지 못한 mp3가 고장이 났습니다. 분명 아침에 만날 때도 잘만 작동되는 mp3가 오류가 발생하고 아예 작동조차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또 돈 날렸다면서 완전 억울해서는 막 엉엉 울더군요. 그렇게 박물관을 전부 구경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 mp3는 계속 작동하지 않고 완전히 전원조차도 켜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그 친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mp3가 다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mp3에 들어있던 노래들은 모두 없어지고 이상한 녹음, 이상한 텍스트 문서 같은 게 쭉 저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름은 알 수 없는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mp3에 텍스트 문서를 넣어 놓은 적도 없고 그 mp3로는 노래만 들을 수 있어서 텍스트 문서는 읽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고장난 mp3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읽지도 못하는 텍스트 문서를 담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텍스트 문서가 자신의 mp3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mp3가 고장나는 바람에 녹음조차도 할 수 없는데 몇 분씩이나 되는 녹음이 3개씩이나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문자로 이 녹음과 텍스트 문서들이 무서워서 못 듣고 못 보겠다면서 애들 더러 며칠 뒤에 만나서 다 같이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양에게 전화를 해서 꼭 같이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신양도 알았다면서 그러자고 하더군요. 며칠 뒤 12명의 친구들 모두 비양의 집에 모였습니다. mp3를 연결한 후 몇 번을 친구들끼리 망설이다가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었습니다. 텍스트 문서 모두 이상한 특수 문자로 아예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상한 모양 표시되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 파일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솔직히 친구들끼리 보는데도 무서웠습니다. 암튼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에서는 콧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람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암튼 이런 소리가 약 3분 간격으로 15분간 녹음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코웃음 같은 소리가 한 번 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지지지지 마치 TV가 지지직 거리는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마치 누군가 말하는 듯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잔뜩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들으면 그냥 처음에 들은 바람소리 같았습니다. 한참을 듣던 신양이 고개를 비양 쪽으로 돌리더군요. 그리고는 한참 비양의 방과 비양 부모님의 방과 마루 등등에서 막 무언가를 찾더군요. 저희도 신양이 무엇을 찾는지 궁금하더군요. 신양 뭐 찾는 거야? 나? 꼬마 귀신. 꼬마 귀신이라니. 아이들 모두 움찔해서는 소파에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양의 방에서 신양의 목소리가 들렸죠. 찾았다. 이젠 너가 술래. 갑자기 뜬금없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비양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비양의 옷이 담긴 길고 높은 가구의 문을 열고는 그 안에 대고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제 술래해. 이러더군요. 남들이 보면 재미, 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많은 일을 겪은 터라 신양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저도 물론이고 아이들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게 되더군요. 신양은 그렇게 몇 분 동안 비양의 집을 이리로 저리로 오고 가면서 계속 그 꼬마 귀신을 놀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그때 저희는 완전 기절초풍해서 다들 밖으로 나간다고 난리였죠. 신양이 한참 놀아줬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다음에 놀자. 이러더군요. 신양의 말이 끝나자 맞아애들 모두 신양한테 달려가서는 그 귀신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신양은 비양의 물건이 자주 고장난 이유를 이야기하더군요. 신양이 하는 말로는 꼬마 귀신은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장난감 꼬마 귀신은 장난감은 쉽게 질리는 편이라서 갖고 놀다가 재미없으면 그 장난감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양이 빌린 남의 물건 같은 것도 주인을 못 찾아 오는 이유가 그 꼬마 귀신이 갖고 놀다가 재미없어서 부셔버린 거였죠. 그니까 이 꼬마 귀신은 모든 물건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양은 mp3에 왜 저런 내용이 저장된 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꼬마 귀신이 많이 심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양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mp3에 그런 내용을 쓴 거였고 mp3에 녹음된 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녹음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오래전에 동네에서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나랑 같이 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전 그 동네 꼬마들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나를 괴롭힌 집단의 골목대장과 싸우다가
그 우두머리가 자기 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그 우두머리의 부모님이 마을의 이장인가 군수인가 암튼 그랬는데 아들 한 번 때렸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집으로 들어갔고 집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 군수인가 이장인가가 자신을 밀쳤고 밀려나면서 머리를 어떤 물체와 부딪히는 바람에 죽었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게 죽긴 했더라고요. 아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귀신이 자기랑 한 번만 놀아주면 다시는 안 괴롭힐 거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양이 그 꼬마 귀신을 놀아준 거죠. 그렇다면 왜 신양은 진작에 그 꼬마 귀신을 보지 못했을까요? 꼬마 귀신들은 장난을 좋아해서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이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일 때도 있고 숨으면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아마 신양이 비양을 볼 때는 꼬마 귀신이 숨은 것 같아요. 이후에 비양 근처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신양이 중학교 1학년 많은 친구들에게 예언을 해주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정말로 신기했던 이야기 5가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이빨 빠지는 꿈. 신양이 이양과 함께 놀던 날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신양이 검은 암흑 같은 그림자 여러 개를 이양의 주변에서 발견했다면서 이양 보고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양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이양이 이빨을 닦다가 윗니가 몽땅 빠지는 꿈을 꿨대요. 사람들이 다들 이빨 빠지는 꿈은 사람이 죽은 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꿈은 죽는 꿈이라고 아니고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운을 옮기는 꿈이래요. 암튼 신양이 그런 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 꿈은 원래 그 당사자가 겪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꿈이라는 거예요. 암튼 이빨 빠진 꿈을 꾼 이양은 다들 조심하라면서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양과 이양 저와 A양이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신양이 이양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네 그림자 어디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저랑 친구들이 밥 먹다가 깜짝 놀래서 그 그림자들 어디 가는데 설마 우리한테 붙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신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밖을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밖에 보니까 아줌마들 여럿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좀 통통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저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아는 친구인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완전 저희를 미친년 취급하면서 신양을 미친년 취급하더라고요. 완전 그때 진짜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표정이 싹 굳어지는 표정.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저희한테 엄청 화내시고 욕하시고 이러셨어요.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양이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이양 아랫집 아주머니가 기분 좋게 나오시더래요. 남편분이랑 등산 복장 입으시고. 두 분 대화 들으니까 단풍 구경인가 간다고 그 아주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학교 다녀오고 뉴스 보는데 단풍놀이 갔던 단풍놀이 관광버스 추락. 남자 12명, 여자 3명, 총 15명 사망, 18명 중경상. 그냥 이양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대요. 며칠 지나니까 영정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튼 그 아줌마 영정사진 들고 아랫집에 들어가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아랫집 아줌마 돌아가신걸요. 이양이 몸에 소름이 쫙 돋고 그 이후부터 한동안 이양이 자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신 죽었으니까요. 암튼 나중에 이양이 알아봤는데요. 신양이 하는 말로는 꿈에서 이양의 윗니가 몽땅 빠진 건 큰 사고를 이야기한 것 같고 이빨 빠지는 꿈은 자신의 불행을 옮기는 꿈이랬잖아요. 당사자는 피해가 없고 그 주변 인물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또 그 주변의 또 다른 인물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그 불행이 달라붙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일어난대요. 그니까 그 아줌마에게 붙었던 불행이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러붙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은 인터넷 뉴스 TV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2004년도 10월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신양과 저는 중학교 여름방학 때 인터넷에서 한 이벤트 형식의 공포체험 홍보글을 보았어요. 매년 보던 홍보글이었지만 신양을 알게 된 후엔 왠지 신양과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홍보글 보고는 우와,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 이랬었죠.
신양은 옆에서 시큰둥해 하더군요. 저는 그 홍보글을 보자마자 그곳으로 전화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20대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전 엄청 아쉬워했죠. 무슨 이런 이벤트에 나이 제한을 두냐. 짜증나. 이랬었죠. 그런 저를 보던 신양은 얼굴이 굳어지며 폐가 이런 데 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야 뭐 재미삼아였지만 신양은 그런 곳에 간다고 하면 표정이 되게 진지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귀신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이 한 일주 정도 남던 날에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가게 되었어요. 2박 3일간 놀러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2박 3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몇몇의 아이들만 올 수 있었고 그중 신양도 계속 부모님께 허락받지 못하다가 딱 하룻밤만 잘 수 있다고 허락을 받게 돼서 저희가 그곳에서 하루 묵고 신양은 그 다음날 3명의 친구들과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전 신양이 오기 하루 전에 4명의 친구들과 먼저 강원도에서 1박을 해야만 했어요. 그곳은 굉장히 산골에다가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 하던 폐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폐가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게 되면서 빈 집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계곡이 맑아서 좋고 집주인분도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는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나와 친구들은 오후까지 즐겁게 놀고 저녁이 돼서야 숙소에 들어와서 몸도 깨끗이 씻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저녁밥을 먹었답니다. 밥을 먹고 집주인 아저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 저희들을 거실에 불러 둥글게 앉히더군요. 처음엔 누구나 다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마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을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의 표정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 뭐랄까 싹 굳는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야기하시더군요. 이 근처에는 폐가가 굉장히 많아. 하지만 사람이 안 산다 뿐이지 폐가는 아니야. 진짜 폐가는 계곡 건너편에 있는 집이야. 예전부터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 왜냐면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사당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이후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바뀌었어. 오래전 그곳을 폐쇄시키지 않았을 땐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많았어. 왜냐면 예전엔 이 동네가 사람이 정말 많았었는데 간혹 술을 마신 사람이나 혹은 오갈 데 없는 거지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간혹 있었거든.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면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실성해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곤 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되게 무서워하고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지. 나도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곳에 혼자서 가본 적은 없어. 내 친구였던 놈 중에 허풍을 자주 떨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맨날 입버릇처럼 내기를 했는데 꼭 벌칙은 폐쇄된 폐가 앞에서 볼일을 보고 오는 거였지. 어느 날 그 친구랑 나랑 A군 B군이라는 친구랑 내기를 했었지.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를 즐겨 했었는데 딱지치기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폐가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는 거였어. 그런데 그 허풍 떠는 친구가 걸리고 만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벌칙대로 그 허풍 떠는 친구를 폐가로 보냈고 그 친구는 5시간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어른들을 불러서 폐가에 갔는데 폐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동네 주민들이 쳐놓은 철조망 안에 허풍 떠는 아이가 실성한 것처럼 앉아 있었어. 라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더니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 결말은 대략 난감했지만 그 마을의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가 지났답니다. 다음날 신양과 함께 3명의 친구가 도착했어요. 역시 신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양의 눈은 하루 종일 계곡 건너에 폐가로 눈이 가 있더군요. 친구들도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꾸만 폐가를 의식하더라고요. 녹이 쓴 철조망이 마치 괴기스러운 흉물 같았어요. 철조망 속에 풀도 무성하고 그 사이에 들어선 폐가가 정말 무섭게 보이더군요. 신양은 계속해서 폐가를 쳐다보다가 결국엔 혼자서 계곡을 건너편으로 건너서 폐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괴기스러운 철조망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한참을 무언가를 바라보면서요. 옆에서 보는 저희로서는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F양은 신기하다면서 신양한테 달려갔고 저랑 2명의 친구 빼고는 모두 신양을 따라서 폐가로 가더군요. 폐가 앞에서 서성이는 저희들을 보고는
민박집 아주머니가 수박을 들고 오시다가 깜짝 놀래서 얼른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신양은 아주머니 부름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친구들이랑 같이 수박을 먹으라면서 인원수에 맞춰서 수박을 자르기 위해서 인원수를 셌죠. 그리고는 아주머니께서는 큰 수박 한 통을 다 썰어 넣었죠. 한 명당 4개씩 먹으라면서 총 36조각을 썰어 놓으셨어요. 저는 아이들 수에 맞게 수박 조각을 나누었고 아주머니는 수박을 잘라 놓으시고는 맛있게 먹어라 하며 민박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신양이 건너편에서 친구들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몰랐어요. 건너편에 있던 아이들 중 신양을 제외한 아이들이 수박을 먹기 위해 계곡을 건너왔고 신양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보며 계속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신양이 건너편에서 먹지 말라며 뛰다시피 건너왔죠.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신양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신양이 저희한테 물었어요. 우리 여기 몇 명이서 왔냐? 라고 신양이 말했어요. 우리가 몇 명이서 왔더라? 내가 말했죠. 어제 나랑 X랑 Y랑 Z랑 4명이서 먼저 오고 오늘은 너랑 V랑 W랑 U랑 왔잖아. 라고 F양이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수박을 자를 때 같이 있던 아이들이 놀랬죠. 저도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분명 9조각씩 수박을 잘랐는데 그럼 아주머니가 우리가 9명인 줄 알고 잘랐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8명이었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센 1명은 누구였을까요? 신양은 다시 폐가에 건너가서 그 폐가 건물을 한 10바퀴 이상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몇 번의 꾸벅꾸벅 거리는 의식을 하더니 그 폐가에서 내려오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아무런 한없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에 신양에게 저희가 아저씨에게 들었던 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신양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집은 사람의 기가 있어야 진정한 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아파트도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곳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존재한다고 해요. 바로 차가운 기를 이야기해요. 차가운 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뜨거운 기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뜨거운 기와 뜨거운 기가 만나면 더 뜨거워지고 뜨거운 기와 차가운 기가 만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언제가 그 기는 차가운 기로 변해버린다고 하네요. 폐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림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언제가 그 집은 흉물스러운 집으로 변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뜨거운 기가 식어버리면 말이죠. 그 폐가는 원래 전염병이 걸린 환자를 가두는 곳이던 집이었다고 하네요. 암튼 그곳은 그 마을에서 지독한 전염병이 걸린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전염병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없었던 그 여자는 어느 날 전염병으로 몸에 이상으로 쓰러졌고 전염병으로 원래부터 외부와 소통이 없던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쓸쓸히 죽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지면서 그 집을 사당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죽은 전염병 환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몇 년간 사람들이 찾아와 넋을 위로하고는 점점 다시 잊혀져 갔다고 하네요. 이후 넋을 위로하는 사람들 또한 뜸해져서 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면 외롭게 혼자였던 게 싫었던 원한이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도록 사람들을 가두고 끌어당겼다고 하네요. 암튼 그 이야기를 들은 누리는 폐가였던 사당 앞에 마을에 피어있던 꽃들을 꺾어서 사당에 잘 놓고 넋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민박에서 하루를 묵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답니다.